자, 안녕하세요. 자, 부동산 공포 강의는 고상철입니다. 자, 이게 2.5단계가 또 연장이 되는 바람에 또 이번 주도 얼굴을 못 뵙고 또 비대면으로 강의 촬영하는데 많이 힘드실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학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엄청 다르거든요. 근데 학생분 없어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초 마지막 강의 시간인데 페이지는 259페이지 보세요. 자, 259페이지. 자, 페이지 259페이지에 이제 용어 정의 중에서 주택법은 용어가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택법의 용어 정의 무조건 다 하셔야 돼. 버리면 안 되고 아까우니까 이거 다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259페이지에 지난 시간에 이제 국민주택 정의까지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공공택지 할 차례입니다. 공공택지. 자, 공공택지에서 제가 파란 색깔로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거기 중간에 글씨 중에 이제 키워드 두 개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공익사업이야. 여러 가지 사업이 한 9개지 12가지 사업이 있는데 공공사업으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동주택을 지을 땅을 공공택지라고 해요. 그럼 거기 첫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공공택지라 하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자, 동그라미 칠 거는 공공사업이야.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동그라미.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해놓고 밑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자, 보세요. 공공택지라고 하면, 자, 공공사업으로 했어. 공공사업이 그 앞 밑에 있는 10가지인데, 10가지로 이제 조성이 딱 됐어. 이렇게. 조성을 딱 했습니다. 근데 무슨 주택을 지을 땅만 말한대요? 공동주택이야. 그럼 단독주택을 뺐다는 얘기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땅을 공공택지를 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여기서 제가 공공택지를 찾아라 라고 한번 해볼게요. 공공택지를 찾아라. 자, 이제 조성을 다 해놓고 얘는 상가 지을 땅이야. 그럼 공공택지다, 공공택지 아니다? 아니죠? 예, 아니죠? 예. 단독주택 부지는 공공택지다, 공공택지 아니다? 아니죠? 공원 아니고 학교 아니고 주차장 아니고 상가 부지 아니고 단독주택 아니고 나왔네. 무슨 주택 지을 땅이에요? 공동주택 지을 땅이니까 이 땅은 공공택지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택지. 그럼 여기 상가부지 아니고 여기 또 있다. 공공택지. 그리고 없어. 그럼 조성을 다 했는데 그 중에서 공동주택만을 지을 땅을 공공택지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1번부터 10번 중에 5번, 6번, 7번 묶으실래요? 5번, 6번, 7번 묶으시면 5번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 해놓고 가로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돼 있고 6번도 마찬가지 도시개발 사업인데 가로에 수용 사용 방식이나 혼용 방식 중에 수용 사용 방식만 말한다. 7번 경제자구역 개발 사업도 가로에 수용 사용 방식만 말하지 환지는 언급이 안 돼 있죠. 무슨 방식은 없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파란 색깔로. 환지 방식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면 암기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이해도 좀 하고 하셔야지. 자, 여기는 수용 방식이고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 혼용 방식을 한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수용 방식은 대규모로 싹 땅을 뭐 한 거죠? 수용한 거야. 수용하고 난 다음에 대규모로 조성을 해서 여기다 공동주택 지을 땅입니다. 무슨 주택 지을 땅이 되는 거야? 공동주택 지을 땅이에요. 근데 환지 방식은 조성을 하고 나면 개별 토지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개별 토지를 돌려줘야 돼. 그럼 A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B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여기다가 단독주택 짓겠죠. 주로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 부지가 더 많아. 그러면 여기서 공공사업으로 조성돼서 공동주택이 건설이 되는 땅. 그럼 얘는 공동주택 건설되는 땅이니까 얘는 공공택지가 맞는데 여기 환지 방식은 단독주택이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가 나오면 1번부터 10번 중에 5개 써놓은 다음에 어디 한 곳에 환지 방식으로 조성되는 땅, 이게 아마 답일 거야. 다음 중 공공택지가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아예 머릿속에 이렇게 드셔야죠. 공공택지란 공공사업을 해서 공동주택 지을 땅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은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환지 방식은 없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깔끔한 거예요. 그러면 그 10줄 안 외우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뭐가 장점이냐?
예를 들어서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땅 가격이 일반 택지보다 쌉니다. 저렴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만약 100만 원이야, 땅값이. 근데 일반 택지는 조성이 안 되고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땅들이니까 비싸겠죠. 그럼 여기는 평당 분양가 5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건축물 평당 건축비랑 기타 비용을 500, 200을 더하면 800만 원이야. 그럼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평당 분양가가 대략 한 800 정도에 나와야 되는데 일반 택지는 그러면 그 금액이 비싸겠죠. 평당 건축비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평당 건축비를 줄이면 부실공사 돼요. 부실공사가 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해? 부실공사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건축비는 줄 수 없어요. 들어간 비용하고 그럼 더하면 얘 800만 원인데 얘는 500이기 때문에 1200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30평형대 아파트다. 그러면 30평형대다 그러면 얘 30평형이면 38에 24, 2억 4천이 되는 거고요. 얘는 3억 6천이 되는 거지. 3억 6천. 그럼 벌써 차이값만 1억 2천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공공택지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서 팔 때에는 싸게 분양하는 게 맞죠. 근데 그동안 정부가 이거를 규제를 안 했어요. 근데 건설회사가 이걸 2억 4천에 분양 안 하고 예를 들어 3억 2천 정도에 분양을 했어. 그럼 4천이 싸니까 분양이 잘 되죠. 그럼 여기서만 먹는 차익이 8천 정도를 먹는 거야. 8천에서 1억을. 그러면 한 개 팔아서 1억을 먹었다면 100개 팔면 100억이고 1000세대를 분양하면 1000억을 먹는 거예요.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공공택지를 분양받으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공공택지는 너 원가가 들어간 게 이 정도면 800만 원 이상의 분양가 이상을 올리면 안 돼. 분양가격에 상한을 걸겠다. 이걸 분양가 상한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어디다 적용할 거냐면 일반 택지에다 하겠네, 공공택지에다 하겠네. 그렇죠? 공공택지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이란 말이 나오면 걔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다. 이거 머릿속에 하나 있어요. 해두시면 그럼 사람들이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겠죠. 옛날에는 이거 분양할 때 1200에 막 분양을 했는데 지금 800에 분양을 하래. 상한을 딱 걸어서. 그럼 평당 분양가 400만 원 손해보는 거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지만 우리 소유자 입장에서는 우리 민간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 입장에서는 싸게 공급받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럼 건설회사분은 별로 안 좋지만 우리는 좋은 거야. 그런데 문제가 이거를 도입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는지 설명을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여기가 주택단지인데 신도시로 만들어서 택지개발 사업한 거야. 택지개발 사업을 했는데 공동주택을 지을 땅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택지겠네? 공공택지죠. 거기 동그라미 2번에 택지개발 사업 나오죠. 이번에 우리 3기 신도시 있죠. 3기 신도시에 1기, 2기, 3기 중에 3기는 이번에 남양주, 하남, 인천, 그 다음에 고양, 창릉에서 4군데가 지정이 됐는데 걔네 다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거기서 조성된 아파트들은 다 무슨 상한제를 받겠네요? 분양가 상한제 받아요. 이제 잘 봐, 이제. 그럼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받는데 얘 일반 택지 아파트예요. 그럼 여기 분양가 가격이 좀 싸겠죠? 여기 공공택지라 분양되는 가격이 평당 800이라 30평형대가 2억 4천의 분양이야. 그런데 옆에 있는 아파트는 현재 거래되는 게 똑같은 30평형대인데 평당 1200에 분양을 해서 3억 6천이라는 거예요. 길 건너 바로 아파트, 푸르지오 아파트인데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는 것보다는 이걸 사는 게 더 낫겠네라는 생각을 갖겠죠. 왜? 조금 있다가 입주하고 나면 요 2억 4천이라는 금액이 3억 6천대만큼 올라가겠지 해서 프리미엄이 1억 2천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여기다 청약 넣어야겠다, 안 넣어야겠다. 그쵸, 넣어야지.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만 되면 계약금 내가 3천만 원 딱 넣고 바로 분양권을 팔면 3천만 원 넣고 팔면 1억 2천이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한 8천만 원만 프리미엄 올려놔도 4천을 먹으려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3천만 원 계약금 넣고 8천만 원 프리미엄 가져가는 거니까 분양권 투자하기 되게 좋은 데죠. 그래서 요번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제 지금 현재 분양이 끝난 지역이고 이제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3기 신도시 중에서 주변에 있는 이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럼 3기 중에서 남양주는 바로 옆에가 노원구고요. 그리고 이제 창릉 같은 경우는 수색이에요. 그리고
인천 계양은 부천이고 그다음에 강서예요. 근데 하남은 오자마자 강남이란 말이야. 그럼 네 개 중에 어디 아파트가 제일 비싸죠? 그쵸? 강남이 제일 비싸잖아. 그러면 하남 쪽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유사하게 똑같이는 가지 않아도 올라가는 폭이 하남이 좀 더 높이 올라가겠죠, 프리미엄이. 그럼 여러분 이번이 내가 만약에 청약 조건이 아주 좋은 조건이야, 1순위 자격이 있어, 그럼 무조건 어디 넣으시는 게 제일 좀 약간 수익률, 투자 수익률이 높겠네? 그죠? 하남이죠. 그래서 하남은 경쟁률이 되게 높을 거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야. 이걸 이해를 못하면 남들 따라가다가 아, 나 이거 너무 하나면 청약 경쟁률이 셀 것 같아. 내 청약 점수로는 도저히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돌려야죠. 창릉으로 옮긴다거나 아니면 인천이나 남양주 옮겨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하려고 뭘 해놨냐. 분양가 상한제를 맞았으니 당신은 일정 기간 전매하지 마세요라는 전매 금지가 붙어요. 그래서 이게 투기과열지구냐 아니냐. 투기과열지구 아닌 지역은 1년. 죄송합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지역은 뭐 3년. 전매 금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공공택지라는 말을 이제 쓰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뭘 넣고 계시면 되냐면 핵심만 기억하세요. 공공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공동주택이 지어질 땅. 그 공동주택이 지어질 땅은 원가를 되게 싸게 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맞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인접 아파트 가격보다 싸게 분양해서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갈 거로 예상되니까 이거 전매를 못하게 금지를 시켜야겠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아파트는요,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1년이냐 3년이라는 전매 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뒤에 파트에서, 공급 파트에서 그때 말했던 이놈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거기 주택단지라고 나오는데, 주택단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주택만,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지으면 옆에 상가도 짓고 어린이 놀이터도 짓고 뭐 도로도 설치하고 사람이 사는데 아파트 입주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설에 필요한 시설에서 복리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딸려가는 시설을 부대시설이라고 해요. 부대시설. 그래서 복리시설이 한 153개 있고요. 부대시설이 대략 148개 있는데 그걸 다 못 외우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 아파트 단지 내에 입주자들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위할 수 있다. 사람에게 복되고 이롭다 해서 사람이 들어가는 시설은 다 복리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못 들어가는 건 다 뭘로 빼요? 부대로 빼요. 부대. 근데 거기서 조심할 게, 우리 부대하면 떠오르는 거 뭐 떠오르죠? 부대하면 뭐 찌개 이런 말 하면 안 돼. 부대하면 뭐 올라? 충성. 충성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충성하고 계시는 분은 부대시설로 빼놨다. 이렇게 외우세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이 누구예요? 경비실, 경비 아저씨. 경비 아저씨 충성하면 누가 받아줄 거 아니에요? 누가 받아주시냐면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받아줘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받아줘요. 그러면 경비실하고 관리사무소는 사람이 들어가지만 뭘로 빼놨다? 요거. 충성하는 거는 부대시설이다. 여기 기억하시고, 공중부대라고 그래요. 낙하부대, 공중부대라고 하는데, 공중자 들어가는 거는 이것도 부대시설로 빼놨어요. 공중전화박스, 공중화장실. 우리가 공중전화박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만 이거 부대시설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공중부대 충성 나오면 무슨 시설이다? 부대시설이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안 그러면 153개를 다 외워야 돼. 그렇게 외우지 않으려고 제가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시설하고 바깥에 있는 시설을 연결하는 거를 우린 우리 간자가에서 연결한다 해서 간선시설이라고 그래요. 간선시설. 사이 간자는 아니고 간선시설이다 해서 요거랑 요거 연결하는 거, 요거 우리 간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기, 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우체통 이런 거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럼 도로, 상하수도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설치를 해야 되냐면 도로,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의무자입니다. 기반시설이라 지자체 의무자인데, 전기는 전기공사, 가스공사, 난방공사, 즉 공급을 하는 공급자가 돼 있어요. 공급자가 원칙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체통은 이제 국가가 우편 집중국은 국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의무자인데 여기서 이 시설을 설치가 다 돼야 사용해도 좋습니다라는 사용 승인을 받을 건데, 그럼 사용 검사 받기 전까지 완료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요 설치 의무자가 근데 사용 검사까지 못 할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이 건설한 사업 주체 부담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갖다 놓을게요. 그때까지 설치할게요. 해서 일단 부담을 해놓고 나중에 설치비를 상환할 것을 계약하게 돼 있어. 공법에서 특징 하나 중에 하나가 요 상환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상환 나오면 항상 3년이 따라다녀요. 상환, 상년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상환, 상년 이렇게 해서 상환 몇 년? 상년.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하나 더. 요 아파트 단지 안에 만약에 이 단지를 관리하다가 이 단지를 관리하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여기가 이렇게 해서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또는 국도. 그래서 국가대표 고자철이라고 하는데 국가대표 구자철 말고 고자철이라고 그래. 그가 뭐예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국도. 요거 지나가면 이거 관리하다가 이거 관리하려면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야 돼요. 관리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1단지, 2단지, 별개 단지로 보겠다. 그래서 원래 하나의 단지인데 그 안에 고속도로나 고자철, 국도, 국가대표 고자철로 구분이 되면 요거 별개 단지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 더. 여기가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나가거나 또는 일반 도로인데 너비가 20m 이상이에요. 그럼 이게 관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별개 단지로 보겠다 해서 우리 자전거 타고 전국 한 바퀴 도는데 8도 20일 걸려요. 그래서 이거 하나 외워두세요. 8도 20일. 8도 20일. 8m 너비 8m 이상의 8도 도시계획 예정도로 20일. 20m 이상의 일반 도로 20일. 8도 21. 요거는 각각 별개 단지로 본다. 여기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보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15m의 일반 도로로 구분이 되면 하나의 단지로 본다. OX. 15m의 일반 도로 분리되면 하나의 단지로 본다. 맞죠? 왜? 20m 이상의 일반 도로일 때 별개 단지로 보는 거니까 20m 이상이 안 됐잖아. 그럼 별개 단지가 아니죠. 하나의 단지죠. 그래서 15m 일반 도로 구분이 되면 하나의 단지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근데 25m의 일반 너비 25m 일반 도로로 구분이 되면 하나의 단지로 본다는 틀린 말이 되죠. 20m 이상이 됐으니까 별개 단지로 봐야지. 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주택 단지 개념 중에 거기 보세요.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이나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주택에 딸려 있는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데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보겠다.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본다라는 뜻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요거 지나가면 별개 단지예요. 그래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거. 그다음에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 그리고 8m 이상의 도시 예정도로, 그다음에 대통령 영의정하는 국도나 지방도. 그래서 아까 제가 국가대표 고자철 그랬죠? 이거 외워두세요. 국가대표 국이 뭐예요? 국도, 고자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철도. 8도 21. 요거 구분이 되면 별개 단지로 본다까지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틀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주체. 자,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짓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했는데 주택법으로 가면 이게 30개 이상을 짓는 분이라 어떻게 했죠? 사업 주체. 아, 저 사람을 사업 주체를 한다. 근데 그 사업 주체가 여러 명인데 주택 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하는 사람을 여기 법에서는 시행자라고 안 해요. 그냥 사업 주체라고 하는데 국가지자체도 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또는 등록한 건설,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통칭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사업주체. 그럼 밑에 주택조합이 나오는데 주택조합 중에 여기 주택조합의 종류는 세 종류인데 내가 동일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집을 마련하려고 지역주택조합을 마련할 수 있고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가 모인 거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면 리모델링 주택조합해서 조합이 현재 3개다. 3개. 그 중에 뜻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한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주택을 뭐요? 또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모인 거를 뭐라고 불러요?
주택 조합인데 종류가 현재 3가지가 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일단 지역주택조합은 하도 말이 많으니까 가입하지 마시고,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유튜브에 제가 지역주택은 절대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심심할 때 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도 되고 나 재테크하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절대 지역주택조합은 그냥 하지 마세요. 청약 넣고 하시는 게 좋고, 진짜 위치가 너무 좋은데 확실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조합 아니면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이 법에서는요, 민법에서는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라고 하는데 이 주택법에서는 소유자라고 안 하고 이 주택법에서는 뭐라 부르냐면 입주자. 민법에서는 빌려 쓰는 사람을 우리 뭐라 부르죠? 빌려 쓰는 사람? 임차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택법에서는 사용자란 말로 바꿨어요. 용어가 같은 단어인데. 그래서 거기 입주자, 사용자 써놓은 거고요.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이제 리모델링이다. 리모델링 한번 해볼까요? 리모델링. 자, 이 건물이 있는데, 자, 이 건물을 리모델링 한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왜 하는 건데, 건물이 오래되니까 기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기능이 떨어지고 그 기능을 다시 한번 노후화되는 걸 조금 더 억제해서 좀 살려보겠다. 증대시키는 거죠. 기능을 증대. 세로로 써볼까요, 이거? 노후화되는 거를 예방하고 기능을 증대하는 거야. 그럼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 있던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놔두고 뜯어 고치면서 평수가 늘어나는 증축을 하거나 대선하는 건데, 요거 옆으로 가는 걸 수평 증축이고 위로 가는 걸 수직 증축이라고 그래요. 근데 법에서는 이걸 하염없이 증가시킬 수는 없잖아요. 한도를 정해 놓겠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려면 어느 시점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규제 안 하면 얼마 안 돼서 아파트 멀쩡한데도 막 리모델링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길까봐 법에서는 리모델링을 이렇게 합시다. 자, 리모델링이 뭐야? 그러면 증축하거나 뭐 하는 거예요? 대수선. 일단 두 단어 나와야 돼요. 증대하려고 하는 건데, 기존에 이제 이 건물이 전용 면적이 되게 큰 건물이 있을 거고 작은 건물이 있을 건데 보통 30% 정도밖에 못하게 해놨어요. 기존의 전용 면적의 30%라는 얘기는 10평짜리였으면 나갔다 들어오면 10평에 30%면 얼마죠? 3평이죠. 그럼 13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30평짜리는 30평에 30%면 3, 3은 9죠. 그럼 39평이 되는 거예요. 50평짜리는 5, 35니까 15%가 되면 15평이. 그럼 열받는 게 누가 열받는지 보세요. 자, 10평짜리는 자, 30%가 증가된다. 10평에 30%는 3평이죠? 13평이 되는 거고, 그래서 30평짜리 같은 경우는 얘는 증축이 된 게 얼마가 된 거냐면 10평에다가 3평 된 거죠. 근데 얘는 30평에다가 9평. 3, 3은 9, 30%니까 9평이죠. 근데 만약에 50평짜리였어, 아파트가. 5, 3, 15니까 50평에다가 15평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많이 늘어나는지 보세요. 10평짜리는 애게 3평 늘었는데 50평짜리 15평이나 늘었어요. 그럼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서 안 되겠다.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짜리는 40%까지도 증축 허용하게 해서 얘 같은 경우는 30평 25.7평 이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40%니까 12에서 40%니까 30평이 아니라 4평. 10평에 40%니까. 그래서 법에서는 이렇게 놨어요. 전용 면적이 30% 이내짜리면은 요거 85 미만짜리일 때 30%까지 가능한데 85 미만은 40평까지다. 그래서 자, 20평 같은 경우는 원래는 몇 평이 돼야 되냐면 30%니까 3, 2, 6, 26평이고 30평은 39평인데 85 미만이잖아요. 그럼 얘는 40%니까 48, 28평이 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볼까요? 리모델링 맨 위에 260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건축물의 노후화되는 거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번하고 2번 중에 1번은 아까 증대할 때 대가 뭐죠? 증대? 대수선.
리모델링 할 때 대손은 큰 의미가 없어요. 증가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대손은 큰 의미 없어서 안 해요. 근데 증축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1.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동그라미.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인데 각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의 30%까지는 증축이 된다. 몇 프로까지 증축된다고요? 30% 이내. 근데 그게 만약에 전용 면적이 85 미만짜리야. 그럼 걔네 얼마까지도? 40%까지. 40%까지. 증축하는 행위다. 이 경우에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공용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3번. 이에 각 세대의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15%까지는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대수가 만약에 1000세대였으면 1150세대까지 15%까지밖에 증축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이거를 이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하는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 한정한다. 기억? 최대 3계층 이하란 말은 무슨 뜻이냐? 증축을 하더라도 3계층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밖에 안 돼. 그럼 예를 들어서 15층짜리였고 뭐 13층짜리 건물이었다. 15층짜리는 최대 몇 층까지 가능합니까? 그럼 3계층이니까 18층 가능한 거죠. 근데 13층 같은 경우는 14층 이하잖아요. 그럼 2층밖에 안 되니까 얘는 15층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조심하세요. 몇 층 이하는 2계층이다? 14. 그래서 거기 기업 최대 3계층 이하 단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몇 계층까지만? 2계층까지만. 니은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신축 당시에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여기서 리모델링 대상되는 건축물의 구조도라는 거는 처음 당시에 구조도가 있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구조도가 만약에 없었으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면 일단 층수도 맞아야 되고요. 구조도가 있어야지만 증축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10년이 지났을 때는 조합 설립은 할 수 있지만 증축하려면 몇 년이 지나야 돼요? 15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리모델링은 증대. 증이 뭐죠? 증이? 증축 또는 뭐예요? 대선. 이거 우리 뭐 받으라고 그랬죠? 허가. 그럼 리모델링은 뭐 받는 거네? 허가. 리모델링은 허가를 받는다고 그러지 리모델링을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고 하진 않아요. 기억할 거 리모델링은 증축하고 대손하는 거기 때문에 허가 대상이다. 근데 만약에 증가되는 세대수가 30개 이상이 됐어요. 그때는 건설로 봐요. 30개 이상이니까. 그때는 30개 이상, 3세대 이상이 증가되면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단어로 바꿔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리모델링 하는데 증가되는 세대수가 18세대 정도 증가되는 거예요. 18세대 증가돼 버리면 얘는 그냥 리모델링 허가 받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증가되는 세대수가 50세대입니다. 그럼 3세대 이상이죠. 그럼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책 보지 마시고 이발. 자 리모델링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정리해버리세요. 자 리모델링 그러면 기능이 떨어져서 노화되는 걸 억제하고 기능 뭐? 증대. 뭐 증축하려면 아까 전에 원래는 조합 설립은 10년이지만 증축은 몇 년 지나야 된댔죠? 15년. 그래서 사용검사 승인받고 몇 년 지나서 15년이 지나서 공동주택을 전용 면적이 아까 몇 프로까지 증축할 수 있다? 30% 이내. 단 85제곱 전용 면적이 85 미만짜리는 얼마까지도 가능해? 40%까지. 그리고 세대수를 증가하더라도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했을 때 전체 세대수의 몇 퍼센트? 15% 넘으면 안 되고 그 증축할 때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일단 몇 계층까지밖에 안 돼요? 3계층 증가시키는 숫자가 3계층인데 14층 이하는 2계층까지만이다. 그리고 건물을 처음 지었을 때 구조도가 없으면 수직 증축할 때 위험해요. 그래서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가 돼 있어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 건축 당시에 구조도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됐을 때만 세대수 위로 증축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리모델링 끝나는 겁니다. 정의 끝났죠? 지금까지 한 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서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 유형 한번 풀어볼 테니까 어떤 유형인지 한번 풀 건데
요거 하기 전에 이거부터 풀까? 요거 개념부터 한번 풀고 갈게요. 공구라고 있는데 공구라고 써있죠. 공구 옆에다가 망치 X 이렇게 해놨어요. 망치만 하는 거 아니고 공사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공사 구간이야. 뭐 오한마 막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오한마 갖고 온나 막 이러잖아. 그거 아니야. 공구라는 거는 세대 수가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밀기가 좀 힘들어. 그러면 여기가 현재 최소한 600세대 이상, 뭐 한 2000세대 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거야. 최소한 구분된 각각의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은 돼야 돼요.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고, 이 나눠지는 폭은 도로라든지 어떤 구획되는 부분이 폭이 6m 이상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109, 209, 309라고 해요. 그럼 이제 여기 먼저 착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착공 신고하고, 여기 착공 신고하고, 여기 다 적겠네 나중에. 여기 사용검사 받고, 여기 사용검사 받고, 사용검사 받아요. 그러면 결론은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달리 하는 거예요? 달리 하는 거죠. 그래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구간 공구 이렇게 해야 돼요. 최소 300세대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공구를 나누려면 600세대 이상은 돼야 공구 분할이 가능하다까지 마시면 되는데, 거기 공구 한번 볼게요. 하나의 주택 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현관펜 착공 신고 및 사용 검사를 별도로, 여기까지.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로. 그 밑에다가 사업 계획 승인 X 이렇게 해놓으세요. 사업 계획 승인 X. 1.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m, 폭은 몇 미터 이상 공구로 나눠야 돼? 6m. 설정할 것. 주택 단지 안에 도로, 부설 주차장, 옹벽, 축대, 녹지, 어린이 놀이터. 이건 이 단지 안에 뭐 도로나 축대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폭이 6m 이상이어야 된다 뜻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구별 각각의 세대 수는 최소 몇 세대 이상으로 할 것?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용어 정리 가지고 문제를 냈던 유형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유형 보시면 28회 문제예요. 28회 문제면 3년 전 문제입니다. 3년 전 문제인데 용어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 용어를 아예 설명을 다 해놓고 옳은 것 골라라, 틀린 것 골라라인데 지난 시간에 한 것까지 연장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폭이 10m 일반 도로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단지로 본다 할 때, 아까 별개단지로 보려면 국가대표 고자철하고 8도 21이죠. 8도 21, 20m 이상의 일반 도로여야 되는데 20m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별개단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1번 틀린 거죠. Understand? Yes. 그 다음에 공구 나왔어, 공구. 망치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의 주택 단지인데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공구별로 각각의 세대 수는 얼마 이상일 것? 300세대, 2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제가 낸 게 아니라 기출문제란 말이에요. 아, 200세대가 아니라 300세대.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3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랑 우리 세대 구분했었죠. 그게 공동주택의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를 구분해서 사회생활이 가능한데 이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구분 소유는 못해요? 못해요. 한 사람 거예요. 구분 소유할 수 있는이 아니라 뭐 없는 주택이다 이렇게 해야지. 틀렸고. 자, 5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자, 우리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다.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원룸형 주택의 기준은 일단 몇 세대 미만으로? 300세대 미만으로, 틀렸네버렸어. 500세대라고 했잖아. 500세대가 아니라 몇 세대 미만이어야 되죠? 300세대 미만의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원룸형하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있는데 원룸형 주택의 경우는 조건이 4가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300세대지 500세대면 안 됩니다. 300세대 미만. 5번.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의해 개발. 자, 무슨 개발 사업? 공공사업이죠. 공공사업에 개발 조성됐는데 무슨 주택 짓는다고 돼 있네? 공동주택. 제가 키워드는 공공사업, 공동주택. 그럼 그 땅은 무슨 택지? 공공택지에 속한다. 맞네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하나 더 풀어볼게요.
27회 그 전년도 문제입니다. 전년도.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잠깐만.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데 8도 21 국가대표 고자철. 요거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 국가대표 고자철 고속도로 있었죠? 도시계 예정도는데 8도라고 했으니까 8m 이상입니까? 예, 8m 이상 맞고 일반 도로 8도 21, 20m 이상이어야 되는데 15m면 안 되죠. 답은 3번이네. 고자철, 자가 뭐죠? 자동차 전용도로. 그리고 국가대표 고자철이었으니까 국도였네, 국도. 그러면 다 별개 단지로 보는 건데 얘는 별개 단지로 안 보고 하나의 단지로 보는 거죠. 저게 만약에 25m였다면 맞는 지문인데 15m면 20m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별개 단지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그러면 자격증이 한 달 뒤에 날라오는 거죠. 됐고, 여기까지가 공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0페이지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나오는데 방금 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300세대 미만이어야 돼요. 아무리 많이 줘도 500세대 못 줘. 300세대 미만의 도심지 내에 국민주택 규모로 해당하는 주택으로 다음의 주택을 말하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에만 건설해야 되냐면 도시 지역에만 건설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 예전에요. 4인 가구,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이게 95년도. 1995년도에 조사했을 당시에 4인 가구하고 1인, 2인 가구 중에서 어느 가구가 제일 많았을 것 같으세요? 가구 구성이 제일 많았던 게 4인 가구 구성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 다음 많은 게 3인 가구, 그 다음 많은 게 2인 가구, 그 다음에 1인 가구였어. 근데 지금 2020년 현재 1인 가구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2인 가구가 좀 많고, 그 다음에 3인 가구, 4인 가구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역전됐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1인, 2인 가구가 전체의 50%가 넘은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는 4인 가구가 많을 때 제일 많이 쓰던 게 엄마, 아빠, 아들, 딸이죠. 엄마, 아빠랑 엄마랑 뭐 아들이거나 아들, 딸이거나 딸, 딸이겠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시절에 낳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4인 가구다 보니까 방이 몇 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4개면은 각 방 쓰나? 3개죠. 4개 아니죠. 엄마 아빠 같은 방 쓰잖아. 그러니까 방 3개에 거실 하나. 그게 전형적인 국민주택 규모였었어요. 국민주택 규모 전용 면적 얼마예요? 85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그게 평수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었던 데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방 1, 방 2, 방 3. 저기가 안방이고 여기 거실이죠. 여기 부엌. 문 열고 이렇게 딱 들어오면 여기 신발장 있죠. 신발장 있고 부엌 이렇게 있고 여기 욕실 있고 안방에 욕실 또 있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생긴 게 전형적인 3베이 30평형대 아파트였는데 이때는 이제 엄마 아빠 여기 계시고 아들 딸이 가죠. 저 같은 경우는 이쪽 살았었어요. 누나는 여기 있었어요. 누나는 여기 이렇게 발코니 있는 햇빛 들어오는 방이었고 저는 햇빛도 안 들어와요. 골방에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누나 공부 잘하니까 누나한테 좋은 방을 줬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세대 구성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몇 인 가구가 많아요? 1인, 2인 가구가 많은데 자 혹시 혼자 살면서 방 3개짜리를 산다. 뭐 좋겠죠. 좋긴 좋은데 고민이 생깁니다. 한번 여기 서 있어봐요. 한번. 무슨 고민이 생겨요 이제? 혼자 방 3개짜리 거실 하나 있어. 어디 가서 잘 것 같아요? 오늘은 1번 방, 내일 어디서 자지? 3번 방, 내일 1번 방. 고민 생긴다고. 청소 많이 해야 되죠? 관리비 많이 나오지? 그냥 부담스러운 거야. 1, 2인 가구들이 원하는 평형대는 저 평형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지어놓은 거는 전부 다 어떤 거 줘놨냐면 다 30평형대 줘놨기 때문에 분양받고자 해도 공급을 저걸로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이들이 많이 갔던 곳이 어디예요?
주로 고시원 갔어요. 고시원. 학생이면 기숙사가 있었어요. 기숙사. 노인분들은 노인복지주택 갔어요.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돈 좀 있다 그러면 오피스텔가 있었어요. 돈 있는 데가 좀 깨끗한 데 가야지. 그죠? 그럼 여기가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닌데 장기간 주거하다 보면 화재라든지 일조에 있어서 주거 기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여기로 모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양지에서 구해야겠다 해서 도심지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만들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등장 배경은 이것 때문이었어. 그래서 고시원이 옛날에는 이제 고시원이 지금 현재는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죠. 이름이 다중생활시설에서 그래서 주택법에서 고민하다가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주택, 오피스텔을 주택은 아닌데 준에서 관리한다 해서 준주택이라고 정의를 해버렸어요. 얘네들 준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이어트 주택이라고 그랬죠. 고기노 뭐 안 돼. 고기노. 지금은 다기노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는 준주택인데 여기 있지 마시고 일로 오세요. 도시 안에 생활할 수 있는 주택으로 300세대 미만으로 짓되 도시 지역에만 짓겠다. 그럼 많이 지라고 정부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건설회사가 저거를 예를 들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맞으면 이 사람들이 안 짓겠죠. 건설회사에 남는 게 없으니까 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겠다, 배제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배제돼요. 그래서 종류를 세 종류로 만들었는데 단지형 연립주택이랑 단지형 다세대 주택, 다세대 원룸형 주택 이렇게 만들었어요. 세 종류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단지형 연립하고 다세대 할 때 우리 연립 다세대는 주거로 쓰이는 거 몇 개층 이하였죠? 4개층 이하였죠? 이게 원래 4개층 이하인데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니네들 많이 지라고 5개층까지 허용하겠다. 5개층. 심의 거치면 몇 개층까지도? 5개층까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떤 분이 우리 동네에 빌라라고 하는데 뭐 다세대라고 하는데 5층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같은 도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일 거예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리고 원룸형 주택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4가지야. 4가지. 얘는 아파트로 지어도 좋고요. 아파트로 지어도 되고 연립으로 지어도 되고 다세대로 지어도 좋다. 공동택으로 짓는데 조건이 4가지를 맞아라 해서 지하에는 설치하면 안 돼. 절대.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말 것. 그리고 원룸이잖아. 원룸을 다른 말로 우린 온룸이라고 그래요. 온룸. 50제곱미터. 50제곱. 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 이거. 온룸.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전용 면적이. 이게 분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먹고 씻고 자고가 돼야 돼요. 룸이니까 방은 당연히 있을 거니까 뭐가 있어야겠네? 부엌하고 욕실이 있어야 돼요. 부엌하고 욕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실하고 보일러실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 여쭙고 갈게요. 여기서 욕실이 방이다, 방이 아니다. 욕실. 방이에요. 보일러실이 방일까, 방 아닐까? 방이에요. 이 실자가, 이 실자 무슨 실자예요? 방실자야. 방실. 새벽 안개 헤치고 달려가는 방실 있잖아, 방실이. 그 방실자, 이게. 그래서 여기 욕실하고 보일러실 있잖아요. 요 2개가 방이기 때문에 얘 제외하고 1개 공간이 나와야 돼. 1개 공간으로 구성할 것, 이렇게 조건입니다. 그런데 시험장 가면 이걸 자꾸 욕실이라고 꼬셨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보다 이상이다. 그럼 2개 공간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2개 공간 가능하다. 이렇게.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시형 생활 주택의 조건인데 이거 많이 지라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안 하겠다라고 뺐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페이지 260페이지 박스에 1.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다. 일단 몇 세대 미만으로 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300세대 미만. 그리고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이다. 도시지역에다 건설하는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인데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연립주택 중에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동그라미. 심의 거치면 동그라미 5계층. 자, 심의 거치면 5계층까지 가능하다. 다세대도 마찬가지. 심의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5계층까지. 아, 단지형 연립하고 다세대는 한 층을 더 짓게 해줬구나, 혜택이. 그리고 원룸형 주택의 혜택은요, 주차장을 엄청 완화해줬어요. 가구당 한 대가 아니라 뭐 가구당 뭐 3분의 1 정도로 줄여줬었다가 지금 조금 강화했는데, 이 원룸형 주택은 조건 위주로 나와요. 파란 색깔에 아파트로 져도 되고 연립으로 져도 되고 다세대로 져도 되는데, 기억에 세대별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꼭 뭐 있어야 돼요? 욕실하고 부엌 있어야 돼. 니은 욕실하고 보일러실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거, 욕실, 보일러실, 이게 방실자랬죠. 방이 그럼 3개가 되니까 이 2개 빼고 하나 공간이 나와야지 원룸형이다. 단 전용 면적 30 이상이면 몇 개 공간으로도 가능해요? 2개 공간으로도. 그 다음에 디귿에 온룸이랬죠. 최대 전용 면적 얼마까지? 50이 할 것. 그 다음에 각 세대에는 지하에는 설치하지 말 것. 이 조건을 시험에 주로 많이 냈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 자, 지금 방금 했는데 키워드가 기억이 나야 돼요. 키워드가 기억나면 잘 외워집니다. 보세요. 1인 2인 가구는 많아지는데 점점 주택은 공급이 안 되니까 정부가 마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지세요라고 몇 세대까지는 짓는다? 30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로 어디에만 지라고 그랬죠? 사업계획서님 받을 때? 도시지역에만 지어야 돼. 그리고 연립하고 다세대는 심의 거쳤을 때 몇 개층까지 허용하겠다? 5계층. 그 다음에 원룸형이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지어도 되는데 조건이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뭐 있어야 돼? 먹고 하고 씻고. 먹고가 뭐야? 욕실? 욕실에서도 먹어요. 돼지 같은 애들은. 뭐야? 부엌하고 뭐? 욕실 있어야지. 욕실하고 부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제외하고는 하나의 공간이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아까 2가지 방이 있었죠. 방. 그게 뭐하고 뭐였죠? 욕실하고 뭐예요? 보일러실.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을 구성하되 얼마 이상일 때는 2개도 가능해? 그렇죠.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개 공간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전용 면적 50 이하여야 되는데 얘 어디에는 설치하면 안 된댔어요? 그렇죠. 지하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됐어요. 지하에는 설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 조건을 이제 알았으면 요거까지 시험에서 한 4번 정도 나왔었어요. 시험에 4번 정도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외워두시되 제가 비교 하나 해드릴게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의 차이점이 뭐냐?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오피스텔, OFFIC, 오피스텔이에요. 업무하다 자는 거예요? 자다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하다 자는 거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라 얘는 업무시설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가 아니죠. 얘는 주택이다 보니까 발코니가 있는데 얘는 발코니가 없어요. 그리고 전용률이 좀 높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오피스텔은 뭐랬죠? 오피스텔 50%랬죠. 50%. 근데 얘는 80%까지 나오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주택이라서 좀 더 유리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실사용 공간이 크다는 뜻이죠. 크다는 뜻. 됐어요? 요까지고,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이제 같이 설치할 수 있냐 없냐? 261페이지 봐보세요. 261페이지 보시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설치할 수 없으며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을 그 밖의 주택하고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거 이 소리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을 졌는데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그 밖의 주택이 같은 건물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도생은 도생만 있어야 돼. 그리고 단지형 연립 다세대랑 원룸형도 같은 건물 안에 설치가 안 돼. 왜?
이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줬는데 얘는 주차장 기준 완화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박스의 기억 보세요. 기억. 원룸형 주택과 주거저점 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는 요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룸형 주택. 자, 이게 원룸형 주택인데 (1, 2, 3, 4, 5, 6) 7층이고, 자, 7층에 6개, 6, 7에 42, 방이 42개인데 이 값이 이걸 지어서 원룸형 주택으로 현재 아파트 형태로 지은 원룸형 주택을 갖고 있었어요. 방 한 개마다 보증금 500에 월세가 예를 들어서 한 50 정도 나왔대. 그러면 공실이 만약에 2개 있었다 치면 40개가 있었으면 4, 5, 20이니까 한 달에 2천만 원 수입이 생깁니다. 월세만 한 달에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한 달에 월세 2천만 원 받는 사람은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두 글자 힌트, 초성 힌트 줄게. 뭐라고 그러지? 네. 그래서 부자라고 그래, 부자인데 내가 여기를 살면서 관리하고 싶은 거야. 살면서 관리하고 싶어서 갑이 여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아까 전원 면적이 원룸형 얼마라고 그랬죠? 50이하라고 그랬잖아. 50이하. 그럼 이제 50이면은 15평이에요. 근데 와이프도 있고 부모님 아버지 계시는데 아버지 실력이 좋아서 어머니가 3분이고 아들, 딸 1명씩 있어. 이 대가족이 여기 들어가 사는데 50제곱미터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한 채 정도는 크게 줘도 되지 않겠냐. 85 초과하는 요 한 세대는 넣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게 허용이 되겠다. 원룸형 주택에 한 세대는 크게 줘도 된다. 그게 주인집 말하는 거야, 주인집. 거기 가로 열고 제가 써놨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세대는 주인집이라고 보면 된다가 주인도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준주거 지역 또는 상업지역. 여기는 이제 1인 가구가 대규모로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데다가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 아닌 다른 주택,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거는 된다. 즉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거, 이거 허용한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는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다른 주택은 못 들어와요, 원래.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 단지형 연립하고 다세대랑 원룸도 같은 건물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원룸형 주택의 한 세대는 큰 거 줘도 돼. 그리고 준주거 상업지역에 원룸형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을 5층까지 짓고 원룸형 짓는 건 허용하겠다는 거야. 1인 가구들이 많은 곳이라서. 그래서 그 두 가지는 허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도시형 생활하고 그 밖의 주택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원룸형하고 단지형 다세대 연립도 불가능한데 원룸형 주택의 1세대 주인집은 가능합니까? 예. 준주거 상업지역 안에다가 원룸형하고 도시형이 아닌 주택은 허용하겠다. 요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제 형태의 예를 그리는 게 그 사진이니까 여기까지가 도시형 뭐라 그래? 생활주택이라고 본다. 그래서 여기 단독 문제로 나올 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용어정의 문제로 최근에 5년간 제일 많이 나온 용어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이 도시형 생활주택하고요. 두 번째가 공구. 그 다음에 국민주택하고 국민주택 규모. 요거 물어보는 거. 그리고 주택 단지. 요거가 이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했으니까 요 부분까지는 꼭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1시간 동안 한 거는 꼭 기억 좀 해두세요.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이어서 마저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